예, 오늘은 지난 강좌에 뒤이어서 단군 신화는 조작되었다 2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원래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던 단군 신화의 재해석편에 대한 속편입니다. 아시다시피 단군 신화의 처음 부분은 이제 환웅천왕이 환국에서 풍배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삼천의 무리와 함께 태백산정 신단사에 내려와서 이제 신시라는 수도를 개국하는 장면까지가 그리하여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360여사를 다스리면서 이 세상살이를 다 이치대로 잘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얼토당토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얘기로 나갑니다. 근데 이 삼국유사에서는요, 이 부분을 완전히 신화로 기술해 놨어요. 대충 이야기를 드리면은, 물론 유인물을 보시면 알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환웅천왕께서 신시를 열었을 때에 그 지역에 이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같은 동굴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환웅에게 와서 자기네들이 좀 사람이 되고 싶다 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여러 차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환웅께서 그러면 니들 사람이 되려면 내가 주는 이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먹고 약 100날간을, 그러니까 100일간을 햇볕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는 이 마늘과 그 쑥만 먹으면서 이제 100날을 금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금식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21일이 되었을 때 이 곰은 여성스러운 여성의 몸으로 아주 바뀌고 이제 호랑이는 참지를 못해서 사람으로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된 이 곰 여인은 이제 또 결혼할 곳이 없으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환웅에게 와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환웅께서 갑자기 이제 이 여인, 곰에서 비롯된 여인과 또 혼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단군 왕검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민족의 개국 신화로서는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문제가, 자, 곰 한 마리 플러스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같은 굴에 살았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이겠죠. 하지만 이 상징을 해석하기 전에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동물입니까? 물론 뭐 곰이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나 곰이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을 유튜브에서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곰은 백세의 왕인 호랑이와 맞먹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앞니빨과 그 무시무시한 발톱 등은 거의 비수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곰이 한번 휘두르면 사람의 얼굴은 그냥 바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주 살상 무기인 것입니다. 호랑이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호랑이는 우리가 막 깊은 산 중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산이 으르렁 으르렁 거릴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호랑이 울음소리를 우리는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최민식 배우가 주연한 대호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영화는 그 대호가 검은 호랑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정기, 조선의 민족 정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뭐 총으로 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 일본군들이 그 대오를 잡기 위해서 그 몰입군들을 수백 명을 동원하고 뭐 그야말로 군사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질 않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비호 같습니다. 뭐 순식간에 사람들 여러 명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한 발에 바로 눕혀버립니다. 그게 아주 참혹하게 진익이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과연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두 짐승이 한 굴 안에서 살았다. 자, 이거는 말이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문 원전을 보면은요, 동혈이거했다. 이렇게 같은 굴이라는 걸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동자, 같을 동자에다가 이 굴혈자입니다. 이 굴혈. 그게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면 당시에 이제 원시 시대, 그러니까 뭐 이게 신석기 시대쯤 됐겠죠. 이때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양식이 이런 커다란 산 같은 데에 이게 계곡입니다. 이게 계곡. 우리가 이게 고기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고기 바로 우리말에 골이 되는 것입니다. 골이 바로 고을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계곡 같은 데에 이제 이런 산에 동굴을 파고 여기 동굴 같은데 이 자연 동굴이나 이런 데 살았어요. 이걸 우리가 같은 굴에 산다라는 의미로 이제 동혈이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혈거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혈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혈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마리는 서로의 무시무시한 파워 때문에 서로를 해치면 해쳤지 서로 화해해서 좋게 살 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곰 한 마리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토템, 우리가 이제 토템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토템. 한마디로 곰을 상징으로 여기는, 곰을 섬긴다는 것보다 우리는 곰부족이다라는 일종의 레테르죠. 레테르, 상표 같은. 그 해태 타이거스 그런다고 해태 타이거스 그 선수들이 다 저 호랑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오비 베어스가 뭐 곰이에요? 아니에요. 곰을 상징으로 하는 곰 부족, 곰을 상징으로 하는 부족이 하나 있었고요. 또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호랑이가 토템입니다. 호랑이가 토템인 역시 이것도 상징을 나타내는데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부족이 같이 혈거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같은 그러한 계곡, 산 같은데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 두 부족은 환웅천왕의 신시가 열린 뒤로 뭐 어마어마한 참 잘 사는 신선 같은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멋있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또 천하장사에다가 힘들도 좋고 거기다 또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엄청 잘 사는 그들을 보고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환웅에게 사람스러운 사람, 즉 여기서는 뭐 자기네들이 인간이 되게, 곰이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곰 아무리 뭐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라 하더라도 곰이 뭐 100년을 수도한다고 사람이 되겠어요? 1000년을 수도한다고 사람이 되겠어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곰은 곰이고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수도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징은 즉 무슨 뜻이냐면 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자기네들도 좀 환웅족, 천강족이죠. 천강족의 일원으로 받아달라. 천강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일원이 되고자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강족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왜냐면은 이주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멀리서 왔는데, 환웅족은 삼천의 무리가 멀리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훌륭한 아주 정말 1등 시민이고요. 이 토착민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훨씬 훌륭했기 때문에 토착민들인 이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이게 이 토착민이란 말이에요. 토착민. 당시에
신시 근처에서 살던 토착민들인데 이네들이 천강족의 일원이 되고자 이제 환웅천왕에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인간이란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한참 못 살던 1960년대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양키 물건 장사가 있었어요. 양키 물건 장사 뭔지 알죠? 미군 부대 PX에서 PX 부대에서 물건들을 몰래 빼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팝니다. 뭐 양주, 그 다음에 또 무슨 양담배, 뭐 위스키, 아주 또 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미국 물건은 뭐 똥이라도 좋다 이럴 정도로 그때 미국 물건이 좋았습니다. 지금이야 완전히 역전됐습니다만 지금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전자제품은 다 한제를 쓰지 미제는 잘 안 팔립니다. 특히 상류층일수록 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잘 살고 싶으니까 그 양키 물건들을 산 거 아니겠어요. 뭔가 좀 뽀대를 잡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곰부족이나 호랑이 부족도 자기네들도 이 토착민들이 워낙 이제 이 열등하니까 청강족부터 못 사니까 청강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토착민들이 청강족, 즉 이주민들을 우러러보고 이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싶다. 이들과의 동화를 원하는 거예요. 동화. 이게 이제 동화입니다. 동화. 그렇죠. 동화되고 싶었죠. 그러자 환웅이 이들이 여러 차례 와서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얘네들이 좀 정말 우리와 일원이 되고 싶은 감정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시험을 합니다. 자, 환웅천왕께서 이들을 시험한 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쑥 한 자루와 그 다음에 마늘 20개를 먹으면서 이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아라. 햇볕을 보지 말아라. 햇볕 금지. 이런 명을 내린 거예요. 100일 동안을 쑥 한 자루와 마늘 20개를 먹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험한 물건입니다. 영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영험한 물건, 영험한 물건입니다. 영험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쑥 한 자루와 마늘을 먹으면서 이 그동안의 인간이 이제 세상 살면서 더럽혀진 뭐 짐승을 잡아 먹었던 뭐 정말 곤충들에 시달렸던 당시의 원시 시대에는 얼마나 그 맹수들과 정말 독벌레들과 그런 게 많았겠어요. 또 사람들끼리 살면서 분노와 갈등과 증오와 또 뭐 온갖 질시와 등등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락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일종의 치유물로서의 기본, 그 기본이 바로 쑥 한 자루와 마늘입니다. 여러분, 쑥은 태우면은 벌레들이 죄도망갑니다. 쑥은 귀신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 쑥이 원래. 그 쑥이 이렇게 동양의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마늘은요. 마늘을 먹으면 항암작용이 강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암도 할 수 있고 마늘을 먹으면 사람들이 건장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장제로 마늘이 많이 쓰이고 있죠. 물론 생마늘을 먹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쑥 한 자루를 먹고 마늘을 먹으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다른 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그 다음에 100일 동안 햇볕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100일 동안을 이 햇볕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정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요? 고립되고 격리되고 어둠에 갇힌 일종의 완전 그런 그 자기 자아와의 1대1의 자아와의 1대1의 대면, 자아와의 1대1 대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웅천왕은 그들의 자아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질투하고 또 분노하고 또 쟁투하고 이런 인간의 모든 약점들을 이렇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아와의 1대1 대면을 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아와의 1대1 대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바로 뭐냐면 천하 만사가 선제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하의 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선제지하.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깨닫고 이 자아인간의 자아의 실상을 깨닫고 여기로부터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자아의 실상을 깨닫고 난 나쁜 놈이니까 포기할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 시민이 되려면, 여기 환국 시민이 되려면 돌이켜서 환국의 시민들과 비슷한 수준의 이런 자아인간이 돼야만이 너희들이 환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자,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동시에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0일을 금식 기도 목표를 설정하고 했어요. 그런데 100일 동안 갈 필요도 없이 21일, 원래 37이 20일, 여러분 요새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37일을 음식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가 빨리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곰 부족은 아마 여성들이 살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호랑이 부족은 남성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참지를 못해요. 남자들은 아시다시피 이 기도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요. 근데 사실 뭐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여성들이 기도를 훨씬 많이 하죠. 여성들이 참을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곰부족인 여성들이 21일 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환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환웅천왕의 따라온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의 인간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곰 부족만 사람다운 사람, 즉 환국 시민, 환족과 같은 환족 수준의 인격이 또는 자아인간이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곰부족, 즉 여성부족이죠. 여성들이 이제 주로 살고 있는 이 곰부족이 환족 수준의 자아 형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들은 또 더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천강족, 환족과 비슷한 수준의 인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런 호랑이 부족같이 저런 참을성도 없고 잔인하고 인간답지 못한 저런 인간들보다는 천강족하고 좀 결혼을 할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웅족, 즉 천강족과의 결혼을 꿈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강족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환웅족과의 결혼 동맹, 즉 혼인 동맹을 맺고 싶다, 이 소리예요. 결혼 동맹이 뭐예요?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혼은 정치에 있어서도 가장 최고난도의 정략적 동맹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물론 뭐 그랬다 그래서 완벽한 동맹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피로 맺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이 혼인 동맹이 대단히 막강하고 파워풀합니다. 곰부족 사람들이 계속 환웅족에게 이런 혼인 동맹을 요청할 정도로 강력하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환웅께서 드디어 감동을 하셔서 이 정도면 저 곰부족의 여인들과 우리 환웅족의 남성들이 결혼을 해서
혼인 동맹을 하면 좋겠다. 이 소리는, 자, 5번째입니다. 지금 환웅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는 환웅의 이 혼인 동맹 허락은, 이 혼인 동맹 허락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자, 위에서 내려온 천강족들과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여기에 그 토착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두 부족이 한 부족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한 부족으로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화합하고 융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곰부족 여인들의 이 숭고한 수도 생활과 또 이 여인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완전한 어떤 천국 시민들, 그러니까 환국 시민들 못지 않은 그러한 자아 인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두 부족이 완전히 결합됨으로써 우리 한민족의 원형이 여기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그 원형은 환웅족만으로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환웅족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에요. 3,000명이나 되는 3,000무리가 내려왔던 게 사실이고, 또 당시에 살고 있던 곰부족의 여성들이 완전히 혼인동맹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한민족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에는 갑자기 왜 단군 앙검이 나왔겠느냐, 이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환웅과 그 웅녀의 대표,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난 것이 단군 왕검이다. 에? 그러면 신시의 역사는 단군 왕검을 낳고서 끝났다, 없어졌다, 다. 이 3,000명의 무리들은 그냥 단군 왕검을 하나 낳는 걸로서 역할을 다 했다, 끝났다. 자, 이것이 바로 조작된 신화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승일련이 삼국유사를 써서 우리 민족의 시원을 밝히신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분이 쓴 삼국유사는 국보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국보가 되었다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민족 시원을 밝히는 이 부분에 와서 곰과 호랑이의 신화로서 마치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곰입니까? 곰 여인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곰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곰이잖아요. 곰. 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역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된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화상이 마치 정말 곰과 인간의 그런 그 수간을 통해서 태어난 황당무계한 그런 인종들처럼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한심한 모습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이 한 삼국유사의 조작된 신화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단군 왕검으로 올막합니다. 여하튼 이 신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를 신화로다가 격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곰과 호랑이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토템으로서 비유하면서 동시에 환웅족과 곰부족의 결합을 마치 환웅이 곰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리 민족을 낳았다는, 단군 왕검을 낳았다는 이런 이상한 신화를 전개함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완전히 비틀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렇다면 단군 왕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군 왕검. 단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단군, 왕검. 왕검은 이제 이렇게 쓰죠. 일반적인 해석은 단군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왕검은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의 대표자이고 이것은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검께서는
고조선, 이게 조선이란 나라죠. 조선을 개국하신 왕이신데, 황제신데, 이분은 제사장의 역할인 단군의 역할과 임금의 역할, 정치의 역할을, 정치의 최고 실권자의 역할, 왕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입니다. 왜냐하면 단군은 직명인 이유가, 단군은 1세에서부터 시작해서 1세 단군, 단군 왕검부터 47세 단군 고열가에 이르기까지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들이 분명히 위서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러한 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 시대 때부터는 중국의 그 요순우탕의 요임금의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론 요순우까지는 중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요임금과 순임금과 우임금, 탕임금 이렇게 있는데요. 요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사망오제 중에 첫 번째 제왕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순임금이 그 뒤를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성공한 우임금이 그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라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탕이라는 분이 이 우임금을 이어받아서 우임금의 그 마지막 왕이 완전히 이제 타락해서 더 이상의 도를 행하지 못하니까 탕이 상나라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상. 이 상은 나중에 은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래서 뭐 은나라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 상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탕나라서부터가 역사시대라고 중국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신화예요. 여기에는 기록만 있지 고고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없어요.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요순우는 중국의 그 신화 시대라고 보고, 이제 탕나라는 역사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이 고고학적 유물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 사망오제를,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사망오제, 요순우탕까지를 사망오제를 다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사망오제는 거의가 다 동이지인이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동쪽 오랑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핏줄을 가진 동이지인들이라는 것이 중국의 양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하나만 봐도 이 이하동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건 부산연이라고 중국의 대학자가 지은 것인데 가장 양심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실 중국 역사는 한 번은 동이가, 한 번은 화하족이, 이렇게 동이족과 화하족의 싸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요순우탕은 다 탕왕,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무왕까지, 그 다음에 이제 주공까지를 중국에서는 이제 성인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사실은 다 동이지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이의 나라는 여기까지를 동이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왕, 무왕 이때부터는 화하족의 나라로 이제 동이족과 화하족의 구별이 엄연히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단군의 시대는 이 요나라의 요임금의 시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단군의 역사도 그냥 신화로 끝내야 되겠느냐? 신화로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한 유물들이 중국의 홍산 문화권에서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단군 조선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시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주류 사학계들만 지금 단군 조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아직도 신화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망발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군 왕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자, 단군 왕검과 조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승일련이 기록한 이 기록에는
당고는 이제 요 임금을 요자를 그때 당시에 임금하고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걸 휘한다고 합니다. 피하기 위해서 당고 즉위 50년에 조선이 개국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고는 당고 즉 요임금입니다. 당 지역을 다스리던 임금, 요임금, 요순우탕의 요임금인데 요임금의 시대는 BC 2357년에서 225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승일연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분이 BC 그 50년에 제위 50년이니까 2407년 BC 아니죠. 2307년쯤 되겠네요. 그때 조선이 개국되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 개국은 조선의 개국 연도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이 BC 2333년입니다. 이때가 조선이 건국한 날로 건국한 해로 우리는 기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를 계산할 때 BC 2333년 플러스 지금 서기가 2021년이니까 2021년 하면은 총 얼마가 되냐면 435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로 기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 주장이 맞느냐라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2333년에 조선이 개국되었다는 것을 최초로 기록한 책은 세조가 지시해서 만들기 시작했던 동국통감이라는 조선조 역사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로 세조가 중국의 자치통감 같이 우리도 좀 그럴듯한 역사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역사서를 편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는 이 역사서를 만들 때 일일이 자기가 왕이 다 개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성을 못하고 성종 시절에 완성이 된 책이 바로 이 동국통감인 것입니다. 이 동국통감에는 정확하게 그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BC 2333년, 즉 무진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진년이라고 그래요. 무진년. 육시갑자에 그 무진년에 단군이 조선을 개국했다. 그럼 이 동국통감은 이 기록을 삼국유사에서 만약에 빌려왔다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25년을 잘못 계산한 것이죠. 이 동국통감은 다시 어디서 이거를 자료를 빌려왔느냐면요, 제왕운기라고 이승휴라는 고려 말에 대학자가 쓴 제왕운기라는 이 책에서 빌려왔다고 합니다. 제왕운기에는 분명히 무진년에 조선이 개국되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승휴는 이걸 어디서 또 가져왔을까요? 이승휴는 다시 중국의 송나라의 대학자, 송나라의 소강절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상수역학의 대가로서 중국의 그 송오현, 송나라의 5명의 현인으로 꼽힐 만큼 아주 유명한 성리학자라기보다는 상수역학자인데, 이분이 요 나라의 개국을 이렇게 주장했어요. 요는 개국을 언제 했느냐면은 갑진년에 했다, 이렇게 갑진년에 했다고 주장했고, 갑진년은 기원전 2357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개국은 무진년에 개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요 임금의 제위 25년이요, BC로는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BC 2333년에 조선이 개국된 걸로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단기에 그 연호도 쓰고
우리 조선조 마렵에 국가가 풍전등화에 처했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단기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시조를 단군으로 잡고 이제 단군 왕검으로부터 비롯된 역사를 단기로서 쓰면서 민족 정신을 함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검께서는 도읍을 최초로 이제 도읍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도읍을 어디다 정했냐면은 평양, 즉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사달입니다. 최초로 아사달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다고 나옵니다. 이제 아사달이 어디냐 그러면 아사달이 이제 지금의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평양입니다. 평양, 아사달. 그리고 나라 이름은 이제 조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달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백악산 아사달로 갔어요.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습니다. 아사달로. 그러니까 아사달이 이제 그냥 평양이 있고 백악산 아사달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요. 도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으니 궁홀산이라고 하고 지금 금미달이다.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1500년간이나. 그리고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기면연의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단군은 장당경으로 또 올라갔다. 장당경으로 이렇게. 장당경.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는 3번을 옮겼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신다면 우선 아사달에서 개국을 했습니다. 그 아사달이 어디냐? 지금의 평양이다. 평양하면 무조건 우리는 지금 그냥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평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반도의 역사가 다 우리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대륙이라는 저 시베리아를 비롯해서 이쪽 중국 대륙 전체 여기에 펼쳐져 있었던 광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원임내하고서 중국민족 아까 얘기했던 요순우탕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요순우탕 주왕 문왕에 이르기까지 문왕 무왕에 이르기까지 주나라의 땅이래 봤자 요 정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중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웠던 아사달, 여기 평양, 여기가 지금 고조선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망발입니다. 물론 뭐 이 승일현께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제 평양이라고 거길 주장해 놨어요. 평양이라고. 자, 그런데 이 사학자들, 물론 이제 제야 사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소리 아닙니다.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사달은 발해 시절에, 그러니까 대진이죠. 대진 발해 시절에 중경이라고 합니다. 중경. 그 발해 시절의 중경이면 아마 이만큼쯤 될 거예요. 여기가 아사달일 것이다. 평양. 그럼 백악산 아사달은 어디냐? 물론 어떤 분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수하 벌판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여동 씨가 대표적인 예죠. 자,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달은 지금 여기서는 궁홀산 또는 금미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금미달. 이거는 발해의 서경암록부다. 발해의 서경암록부. 이쯤 되는 신주라는 게 여기는 신주. 그 다음에 이제 장당경. 마지막으로 이제 고조선의 수도였던 것은 미수허목이라는 조선의 대유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학과 예학이 아주 능통하신 분이었죠. 미수허목과 권상노는 주장하기를 중국에 지금 북경이 이만큼쯤 있습니다. 북경이 여기인데 이쯤 되는 곳에 이제 장당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조선의 수도라는 것은 지금 거의가 지금의 중국의 요령성 이쪽을 중심한 그 지역이라고 봐야지. 이 수도를, 조선 수도를 지금의 평양이다. 물론 북한은 자기네들의 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발견된 수많은 그 무덤들과 그 관들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조선의 수도가 평양이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발견된 것들이 후기 조선, 그러니까 조선의 말, 후기 조선, 고조선의 말에 발견된 것들이지, 그쪽 것들이지, 이게 지금 몇천 년 동안을 내려오던 그런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이라는 지역의 정확한 유적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북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사학자들이 무조건 자기 정권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뭐 그쪽에서 입장에서 볼 땐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민족 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후손들한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사학자들한테 있는 것이지, 정권의 비에 맞춰서 역사를 해석한다든지 정권의 입장에 맞춰서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김연년의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고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아갔다. 자, 기자조선. 물론 이것은 다음쯤 아마 조금 시간이 있으면 다시 다룰 부분이지만, 아시다시피 주무왕이 누구를 쳤어요? 은나라의 주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기, 참 뭐 포락지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구리의 그 위를 갖다가 이제 막 뜨겁게 불을 지른 다음에 죄인들을 그 위에 빨개벗기 올라가서 막 바달바달 타 죽는 걸 보면서 막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게 포락지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지육림, 그야말로 연못을 파고 거기다 술로 가득 채우고 수풀에다가 고기를 막 거기다 해놓고서는 그거를 먹으면서 과전 음란한 짓을 다 했다. 이게 이제 은나라 주왕의 또 달기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천하의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강태공이와 함께 주왕을 죽이고 달기도 죽이고 세운 나라가 이제 중국의 정통 역사인 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무왕의 아버지가 주문왕이고, 그 주무왕의 동생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주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 나오는 것이죠. 자, 주나라의 무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은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멸망시키고 당시에 감옥에 갇혀있던 기자는, 아시다시피 기자는 이 주왕의 삼촌입니다. 혈통으로 보자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주왕이 인물이 워낙 잘났다고 그래요. 원래 참 힘도 엄청 셌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고 말을 또 얼마나 잘했는지 기가 막힌 아주 호남아였다고 합니다. 다만 뭐 달기를 만나서 망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가 타락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타락해서 이제 천하를 도탄에 빠뜨리니까 이제 주무왕이 쳤다. 기자는 공자도 이제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주왕에게 그 그릇도 상아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숟가락도 상아로 만드셔서 그렇게 호사스럽게 사시면 결국에는 더욱더 호사스러움을 찾게 되고 결국은 나라는 망하게 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임금한테 기자가 간언을 했어요. 충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주왕은 열받아가지고 기자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 기자는 감옥 속에서 미친 인간 행세를 하면서 헬렐레 하고 이제 완전히 거의 반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주무왕이 집권한 지 5년 만에 기자를 불러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 권한, 즉 제천의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천자의 그 왕실인 이 상나라, 즉 은나라의 황실만, 이 사람들의 황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은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는데, 주나라는 아직 천하에 물론 뭐 대통을 이었다고 하지만, 자기네가 천명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은나라의 그러한 황실에 버금갈 만한 권위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자는 자신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의 신분입니다. 이제 자신이 주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주고 그 다음에 주무왕에게 홍범구주라는 것을 강론을 합니다. 홍범구주. 그래서 천하의 통치의 원리인 홍범구주를 강론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표표히 떠나가지고 지금 태원, 산서성 태원이라는 이쯤 되는 곳에 가서서 이제 은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자입니다. 물론 기자는 한씨의 조상입니다. 우리 한씨 종친에서 저를 들으면은 아주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기자가 조선에 바로 분봉을 해가지고 주무왕이 주무왕의 세력이 여기 중원, 물론 중원을 일대를 차지한 건 사실이지만 자,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대한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게 만약 조선이라면 조선이라는 동방에 대국이 있었는데 무슨 수로 일개 망명객인 기자가 태원, 지금의 태원이라는 지역인데 산서성 태원에 와가지고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었겠냐 얘기예요.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일개 망명객을 갖다가 오자마자 당신은 성인이니까 그야말로 여기 왕 노릇 하십시오 이랬겠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 후손 중에 기자의 후손 중에 저 먼 뒤에 그 삼조선 체제에서 마한의 한 왕을 했던 사실이 바로 고조선의 준왕이라고, 우리가 역사에 나오는 준왕은 이쪽 북쪽 이쪽 그 서쪽에 조선의 서쪽에 왕노릇을 하던 일종의 분봉왕이었지 그 사람이 천자는 아니었어요. 천재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 기자의 후손인 준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반도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또 무슨 마한을 정복하고 왕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그 한씨들의 족보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인데 사실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자가 과연 여기서 바로 조선의 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자 조선이라는 것은 환작되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 그 먼 후손에 와가지고 마한이라는 그 한 분봉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의 분봉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의 집권자로서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유학자들은 기자를 사모한 나머지 공자께서 성인이라 그랬으니까 기자를 바로 우리 그 한민족의 기자 조선을 연 위대한 문화 군주로서 찬양을 하고 역사를 이쪽에다 맞춰서 기자 조선서를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한민족사를 우습게 보는 정말 참혹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다음 시간쯤 아마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